안녕하세요. 원헌법 김중현입니다. 이 시간 다시 자리를 갖게 된 이유는 지금 지난달이죠 벌써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기출특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교재가 원헌법 700제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 700제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적중률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직 7급 기출 1번 국적법입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제 원헌법 700제 교재가 8월 달에 출간됐거든요. 8월 달. 자, 8월 출간됐는데 지금 9월 말입니다. 자, 9월 말에 국적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된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용어를 좀 순화하거나 조금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 적중 지문 한번 볼게요.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4번인데 외국인의 자로서 크게 문제되지 않죠. 자, 근데 봅시다. 미성년인 사람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헌법이든 법률이든 민법이든 다른 법이든 어떠냐고 하냐면 지금 한글화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한글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법은 일반 개인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 그동안 독일법을 개수하고 일본법을 개수하면서 워낙에 일본식 표기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의 자고 여기서는 이제 미성년인 자는 이 자라고만 하니까 이게 정말 아들 자자냐 내지는 놈자자냐 불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으로 바꿨다는 건 이제 아들 자자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자는요. 이게 절대 남녀평등적 발언이 아닙니다. 일반 법학에서요. 자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이제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단체가 얘기를 꼬박꼬박 어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 역시 남녀평등적 용어이다. 왜 아들 자자만 쓰냐? 놈자자를 써라. 근데 놈자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놈이 아니니까 사람으로 표현을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나왔던 지문 한번 보세요. 사람으로 바꿨죠? 보세요. 아들이라고도 안 했어요. 딸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미성년인 사람은 결국 미성년인 아들, 미성년인 딸, 그 개정 취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 이 지문 자체가 정답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이제 보도록 할까요? 자, 2번입니다. 정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거고요. 지문 2번. 자, 1번 지문 봤더니 등록 취소된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정당이 설립의 자유는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지문 보세요.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700제에 나온 99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맞는 지문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등록이 취소된 사회당 역시 정당 설립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 정당의 법적 성질은 뭐였습니까? 바로 비법인 사단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고 활동의 자유도 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번 보시면 지문 2번이죠. 정당 설립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제도고 복수정당 제도와 함께 바로 정당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바로 이중적 기능이었습니다. 주관적인 권리도 보장해주고 제도도 보장해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 설립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심사 자체가 위헌 심사 자체가 엄격해야 될 거예요. 엄격한 비례 심사 들어가고 있는 지금 지문 적중된 거 보실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왼쪽 지방 7급 기출 2번. 입법자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 맞나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관련해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 그리고 제도 보장은 최소한 보장.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핵만 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법 형성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당은 기본권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보장이란 말이 함께 등장하는 거죠. 입법을 하긴 할 건데 입법 형성권이 나름 축소된다라는 겁니다. 입법 형성권의 축소, 입법 형성권의 축소. 따라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며 이러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이 어떤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 해도 돼요. 그리고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바로 그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면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해야 한다.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은 어땠나요? 우리나라는 어떤 원리 원칙을 채택했다? 법치 국가 원리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법에 의한 구속력을 받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그러한 법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 그러면 법은 일단 만들어져야 되겠죠. 만인에게 평등하게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준수하는 국가기관도 그리고 우리 국민 역시 이 법을 인정하고 지키고 신뢰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도중에 법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도중에 법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제가 강의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걸 덮고 갈 거냐 털고 갈 거냐, 바로 진정소급 입법과 부진정소급 입법의 논의였어요. 진정소급 입법은 이미 사건이 끝났다. 부진정소급 입법은 이미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였습니다. 살짝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맞죠? 원칙 허용되지 않았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히 예외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바로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부진정소급입법. 이 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뢰보호 관점에서 제한 들어갔어요. 제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2번 볼게요. 지방직 기출지문은 1번이고 원헌법 700제에 있는 건 2번 지문입니다. 자,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유권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의 형 집행 경과로 강화했다. 자, 힌트 들어갔죠? 아직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부진정소급 입법입니다. 자, 그리고 무기징역이래요. 무기징역.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기징역은요, 일단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이잖아요. 존속살인죄는 7년 이상이고요. 그럼 정말 강력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 이분의 가석방 요건을요, 강화시켜서 사회 안정질서를 유지해도 되겠죠. 따라서 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신 판례이며 이미 기출이 잘 됐었죠. 다음 질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질문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이 나왔어요. 개념.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 해설 지문, 원헌법 700제에 있는 해설 지문으로 읽어볼게요. 자,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맞죠? 법치국가 원리.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 이 표현도 맞나요?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표현도 맞죠? 자,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표현, 과거의 사실 관계입니다. 이미 사건이 종결된 거죠.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바로 보호하기 위한 거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 행위 당시에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법률을 만들어서 나를 불러내더라.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이에요. 개념. 바로 국민의 신뢰보호, 법치국가 원리, 헌법상 원칙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장이었죠. 이런 문장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단순 개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지 기출 3번은 4번 지문이고요. 원헌법 700제 65번 보시면 같은 판례예요. 결국 신뢰보호와 관련돼 가지고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서 웬만하면 허용되고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답니다. 특히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현재 진행 중에 너 만약에 공무원인데 지방의회 의원으로 취임한다 그러면 너는 이제 협의회 정치적 공무원이 돼. 그럼 국가 자체가 이제 공무원으로서는 대우해 줄 수 없어. 바로 직업 공무원 제도가 적용되던 사람이 다시 한번 직업 공무원 제도가 적용되던 사람이 너는 이제 정치적 공무원, 협의회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수험생분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나의 지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위가 달라지면 그 지위에 합당한 권한도 바뀝니다. 충분히 신뢰 예측 가능했어요. 따라서 이거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가 정답입니다. 아니한다. 근데 오른쪽 700제 지문 보세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안 나왔다 그랬죠.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바로 대체 복무제 사안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전파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 전파의 자유에는 물론 선교의 자유도 들어가는데 과연 그 전파하는 선교의 자유가 정말 전쟁 테러국인 그 위험한 장소까지 가서 굳이 했어야 했는가? 한참 유명한 사안이죠. 무려 15년이나 지났네요. 현재 그분과 관련돼서 과연 기본권으로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여기가 똑같은 질문으로 나왔네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임의의 장소에서 특히 전쟁 테러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한 거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지문 자체도 정답 지문이었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장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 지문은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 3번. 종립학교입니다. 결국은 학교도 단체거든요. 그럼 국가기관의 규율을 받겠다라는 거죠. 사실 종교 자체가 그대로 둔다 그러면요.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종교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있는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종중이라든지 그 내의 부분 사회법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즉 자치규약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려고 해요. 특히 군대 어떤가요? 군대 내부에서 처리하려고 하죠. 자, 그런 걸 두고 우리 예전에도 이런 표현 봤습니다. 좋은 건 권하고요. 나쁜 건 벌하겠다. 권선징악적 재판이라고 해요. 이걸 부분사회에 맡겨둔다라는 거지. 자, 근데 부분사회에 맡기지 않고 학교를 설립하겠대요. 이거는 이제 부분사회를 벗어나서 사회, 국가 내로 이제 나오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국가의 규율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규율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하려고 할 때 미션 스쿨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 종교 교육과 관련돼서 입학하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도 있고 그 종교의 자유에는 무종교의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니던 학교도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무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교칙을 만들거나 학칙을 만들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학점제로 운영되지 마시고 졸업 요건 통과하는 정도로 완화시켜야 된다. 바로 관련된 지문, 적중된 지문을 함께 보았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한 표현 되게 좋죠. 안에 있다, 내 적이다, 또는 내세,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법률로서도 내심에 머무르는 한, 보세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 즉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까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내심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어떤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앙을 형성시키고 나서 외부로 표출하려고 해요. 그럼 다시 한번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지문도 잘 봐두시길 바랄게요. 은근히 잘 나오죠. 자,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직 7급 6번 언론 출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였어요. 다행히 지문 보시면 언론 중재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나왔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사실 주장이에요. 사실 주장이든 허위 주장이든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보자. 피해를 입은 자는 그래요. 사실로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허위사실이라면 가중되는 거 맞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 근데 그걸 출판물로 한다 그러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거예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반론 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 여부도 따지지 아니한답니다. 자, 보세요. 고의 과실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답니다. 이건 한 번만 짚고 넘어갈까요? 왜 그러냐면 반론보도 청구권이라든지 정정보도 청구권이라든지 기타 해명보도 청구권 기타 등등 그런 권리는요.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의 한 요소입니다. 인격권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당할 수 없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거든요. 법원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표현을 공부하게 되냐면 이런 배타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말은요. 물권 같은 거예요. 이 물권이란 어떤 표현이냐면 누구에게도 모두 주장할 수 있다는 세상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 세상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기 때문에 고의과실, 위법성, 기타 등등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랑은 달라요.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구하거든요. 자, 근데 이분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이라는 대그룹에 관련돼서 어떤 보도가 났습니다. 삼성이 돈이 필요하던가요? 삼성은 이미지를 먹고 살죠. 그거 정정보도하게끔 반론보도하게끔 해주라. 우리는 돈 많으니까 너희들한테 돈 같은 건 청구하지 않을게 라고 언론중재법에서 규정을 해놨고요. 이 관련된 조문 합헌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건이고 대세요다. 이 조문은 간간히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직 7급 기출 7번. 자, 지금부터는 국가기관의 의결에 관한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본 문풀 강의 시간에 도표 만들어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그 도표를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돼요. 자주 비교되는 게 제가 이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비교하니까요. 관련된 기본서 보고 계신 분들은 자기 기본서를 보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교환으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제적과반수 찬성. 잘 봐주셔야 돼요. 제적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헌법에는
5인 이상 11인. 5인 이상 11인. 보세요. 지문이니까 이상이 아니라 이거 이하잖아요. 이하. 5인 이상 11인 이하. 그리고 감사원법에 원장 포함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 포함 7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지문도 상당히 위험했죠? 위험했습니다. 원헌법 700제에 있던 지문이었어요. 자, 다음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대법관 회의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대법관 회의는 오히려 출석 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좀 많죠? 이유는 딴 게 아니라요. 대법원은 감사원보다 숫자가 좀 많아요. 원장 포함 14인입니다. 좀 많죠? 헌법재판소장 포함 9인인데요. 대법원장은 조금 많다는 겁니다. 바로 관련된 내용으로서 14인이나 있으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다수 합의는 필요하겠다. 과반도 아니고 다수가 충분히 참여를 해서 심리를 거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국민의 신뢰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는 말. 이거는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회의체잖아요. 회의체이기 때문에 원장에게 가부동수 의결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캐스팅 보트권이 있어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저와 함께 공부 많이 했던 바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게 뭐였나요? 위헌 결정. 맞죠? 그 다음에 탄핵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 인용 결정입니다. 맞죠? 어떤 거 빠졌나요? 지금 7명 들어갔고 과반수로 들어가는 건 권한쟁의 심판이었죠. 권한쟁의 심판은 7명 들어오셔서 7인 들어오셔서 4인만으로도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 잘 정립해 두세요. 이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 제가 밑줄 쳐진 부분 보실까요? 위헌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해산이라든지 헌법소원이라든지 국가 내지 국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요. 기관 대 기관 싸움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랑 크게 무관하죠. 그냥 불 보듯 불난 곳에 불 보듯 구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는 크게 무관하고 순수 국회 입법 재정이라든지 행정자금과 관련된 내부기관 싸움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히 결의 정족수를 다운시켰다는 점 정리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 캐스팅 보트권이 있죠. 대법관 회의 캐스팅 보트권 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캐스팅 보트권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9인입니다. 왠지 느낌이 헌법재판소랑 조금 유사하죠. 헌법재판관 9인, 선거관리위원회 9인. 자, 그리고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위원장은 내부에서 호선한다고 하죠. 알아서 뽑게 둡니다. 위원장은 완전 독립된 기구거든요. 그쵸. 어느 하나에 예속시켜선 안 될 거예요. 그럼 진짜 선거, 불공정한 선거가 횡행할 겁니다. 예전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직 7급 기출 8번의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관련된 리을 질문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결정 전치주의가 재판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배상 결정주의가 폐지되었다.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뉴스 보셨나요? 제가 강의 시간에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거래 파동과 관련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계속 판단을 보류하거나 기각 판결했던 것들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서 부분위헌 판결 나오고 지금 대법원의 계류 중에 있었는데 이거 판결이 언제 나올까 궁금했었다. 나왔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주문을 읽었습니다. 인용 판결 나왔어요. 그쵸? 배상 판결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거 내년에 준비하셔야 돼요. 배상 판결 대법원 판례 떨어졌습니다. 헌법이 부분이혼 판결을 떨었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 준 거죠. 그러면서 소멸시효 적용 안 시키겠다 대법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읽었어요. 그거 한번 뉴스로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지문. 자, 매년 출제되는 국정감사 조사건이죠. 어떤가요? 국회 권한은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입법 권한 있고요. 그리고 재정 권한 있죠. 예산 의결하는 거, 통제 권한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세 가지가. 그 통제 권한 중에 지금 국정감사조사건이에요. 1번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날짜 상당히 중요해요. 국정정반에 걸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기회 집행 이전에 감사 시작을 한다. 보세요. 감사입니다. 일단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할 거고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반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하나여 할 필요가 있다. 특정시켜서 따로 조사하자. 이게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그쵸? 이게 바로 국정조사예요. 국회의원들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국정조사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게 사립유치원들 비리 적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미 감사는 끝났죠?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질문 좀 어려웠는데 보세요. 조문이 깁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여기서 지금 딱 끊었습니다. 바로 어디 갔는지 볼까요?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바로 여기 가버렸죠. 중간을 통으로 날리셨네요. 그쵸? 중간을 통으로 날리셨어요. 이런 게 어려우니까 조문들 잘 봐두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특별시 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에 대한 국가위임사무, 보조금 등 예산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바로 이쪽에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잘 보실까요? 국가 위임사무 보이시죠? 일단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로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 사무는 본질이기 때문에 살짝 다운되어 있다라고 잘 알아두시고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로 국정감사조사의 한계입니다. 그쵸? 삼권 분립은 지켜주셔야죠. 맞나요? 삼권 분립은 지켜주셔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맞죠? 여기는 당연히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 보세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얘기. 그래서 민간인 무단 사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 정확하게 삼권 분립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10번. 자, 1번. 90일, 30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90일, 30일.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90일, 30일. 그래서 지문 보면 정말 틀린 걸로 잘 나오는 거 60일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60일. 자, 이 60일은 권한쟁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한쟁의 관련된 내용이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권한쟁의가 아니죠. 권한쟁의.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권한쟁의 아닙니다. 60일은 예전 조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의 동의 없이 바로 국회와 관련된 재정 권한의 통제입니다. 정부 통제 권한이죠. 자, 그 다음 질문. 자, 3번 질문이 정답인데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닙니다. 국회법에 바로 있는 적중지문 보이시죠? 바로 있어요. 이거 암기 잘 해두셔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요.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설기관이죠. 윤리특별위원회와 함께 상설기관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 볼까요? 자, 4번. 이걸 두고 바로 예비비라고 하죠. 예비비.
예비비와 관련돼서는 보세요.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겠다. 또 적중지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래서요. 이건 이미 쓴 거잖아요. 쓴 거기 때문에 차기 국회 승인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국회의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차기 국회 승인을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중지문 잘 보셨을 거고 그 전에 이게 위험했어요. 자, 적중 50명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지문 볼게요. 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기출빈도가 진짜 높았던 사자는 안 되죠. 살아있는입니다. 살아있는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수험생분들이 맞춰주셨을 건데요. 살아있는을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요. 사자와 관련된 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의 유가족들을 위한 조문을 오히려 생각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살아있는 정보구나 라고 잘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이미 기출이 자주 됐어요. 기출이 자주 됐습니다. 이거 침에 들어갔어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바로 일률적 판단. 저와 함께 공부했던 거 기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합니다. 그 중에 피해의 최소성을 저와 함께 판단하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피해의 최소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일률적으로 들어간다더라, 전면적으로 들어간다더라, 획일적으로 들어간다더라. 이러면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다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12번에 공무단위권 관련된 내용. 자, 3번은 빈출도가 높고요. 병렬 지문이고 판례 2개를 짬뽕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 100분의 20은 합헌, 비례대표 의원 1,500만 원은 위헌.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비례대표 취지죠, 취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취지를 항상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다양한 다양한 지금 영역에 있는 분들의 국회 진출을 위해 소수의 인권 등이라든지 기본권을 대변하려고 여성 홀수제 내지는 기타 등등 사회 다른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00제 관련돼서 지문 보시면 될 겁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관 정년제입니다. 조금 주의할까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관 정년제는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관 정년제의 구체적인 나이는 법률로 정하겠대요. 자, 그러면 헌법은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안 되지만 법률은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죠. 바로 70세 대법원장, 대법관 70세, 일반 판사 65세. 이런 것 등은 충분히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극빈출을 자랑해요. 극빈출 자랑합니다. 601번, 617번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지문이 원헌법 700제에 포진되어 있어요. 정말 잘 나오죠. 바로 신분 보장이에요. 그쵸. 신분 되게 많이 보장되고 있는데 정말 강하게 보장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분이 처음으로 일단 영장이 발부되고 지금 이제 소환 조사를 받으려고 해요. 화살의 끝은, 칼의 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나 그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그 관련된 판결을 드디어 내렸어요. 그렇죠. 외국과 관련된 일본 국가에 관련된 외교 마찰은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법원은 뭐만 판단해요? 배상해라 하지 말아라. 이분들 기본권 보장해라 하지 말아라. 나머지 외교적인 일본과의 마찰은 그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권분립에 따라 판결만 내리겠다. 근데 그동안 그 판결을 무려 5년 동안 보류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으셨던 거죠. 그분이 바로 출두를 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딱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수험생분들 그 인터뷰 하신 모습이라든지 그 뉴스 한 번만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가장 많은 빈실도가 있는 지문이니까 잘 정립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개헌 볼까요?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자주 빈출되는 거 결의종적수. 바로 이것도 통제권입니다. 대통령의 국권적 행위라고 하죠. 첫 번째로는 국회가 통제할 거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거예요. 일단 국회 통제 권한. 자, 그 다음에 밑에 지문 상당히 중요합니다. 확인하셔야 될 게 여러 개 있는데요. 저와 함께 볼까요? 비상계엄이란 거 확인하셔야 돼요. 경비계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영장제도 특별한 조치 취합니다. 언론 출판 자유 특별한 조치 취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취합니다.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취합니다. 영언 정법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건 없죠? 어디로 움직이지 마세요. 집안에만 있으세요. 거주 이전의 자유 규정 안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중에 정부랑 법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없네요.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는 규정에 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정부 법원입니다. 국회랑 헌법재판소는 안 돼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자, 법원과 관련된 매년 꼬박꼬박 한 문제 나오고요. 조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즉 법원에 그래요. 이거를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독립. 바로 첫 번째,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의회로부터 독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강력한 신분 보장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몽테스키웨가 그랬답니다. 사법부는 있으나 마나한 집단이다. 이미 유죄, 무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다 정해놓지 않았느냐. 자판기로 돈 넣고 누르면 되지 않아? 라고 몽테스키웨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관련된 질문 잘 확인하시고 법률은 재판전제니까 헌법입니다. 맞죠? 법률 하위 규정인 명령규칙은 각 법원이 들어가는데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명령규칙을 헌법재판소가 판단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위헌심사고요. 헌법소원은 또 돼요. 즉 위헌심사가 아닌 위헌법률심사, 위헌명령심사가 아닌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잘 해놓았어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되게 유명한 질문이죠. 보세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했습니다. 바로 A라는 분이 갑이라는 법원에 신청을 했대요. 그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올려주면 좋죠? 이걸 제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판단하기에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기각을 했죠. 그럼 이분은 법원이랑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헌법 갈 거예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능이에요.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어 있는 거니까 기억 잘 해주시고 날짜까지만 하나 검토해 볼까요? 30일 내에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기출을 분석하는 의미,
비록 적중률이지만요. 당연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제를 잘 적중시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다시 찍는다고 했을 때 조금 어색한 게 있죠. 당연히 잘 맞춰주고 수험생한테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지문으로 직접 한번 대비해서 보면 내가 보고 있는 교재, 내가 듣고 있는 강의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좀 쌓일 거니까 그걸 이제 어필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보상과 관련된 형사보상 결정 단심 재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던 적중률 지문 보시고, 자, 3번 정말 잘 나오는 국민 참여받을 재판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받을 권리는 법률상 권리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대법원 재판 받을 기본권 없다. 국민참여재판 받을 기본권 없다. 근데 헌법재판 받을 권리는 있다. 한 번의 사실심과 한 번의 법률심을 받을 권리는 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시혜적 대상 법률을 한번 볼게요. 시혜적인 법률은 은혜롭고 혜택이 주어지는 법률입니다. 근데 시라고 한 건요,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이라 좀 많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법이 조금 많습니다. 국가 재정 능력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잖아요. 자, 근데 이런 시혜적 법률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 그쵸? 이런 기대까지는 재산권으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기대까지는 안 돼. 아직 잠재적이죠. 아직은 잠재적입니다. 이게 구체화돼야 될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요? 이제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가 될 거야 됩니다. 구체가 딱 되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내용 등은요, 대부분 합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무원도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을 내는데 사회보장적 성격도 강하고 연금적 성격도 강하고 자유권적 성격,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어느 하나를 우위에 두거나 어느 하나를 하위에 두거나 그럴 수가 없다. 나름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지문이 적중되는데 저는 그 내용 말고요. 수험생분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공무원도 근로자다. 근로자 개념이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노동이란 말이요. 절대 하위 단어라거나 천박한 단어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신성한 단어예요. 지금은 이런 표현을 더 자주 쓰는데 문재인 정부가요, 근로 3권을 노동 3권으로 표현을 바꾸려고 해요. 이게 더 신성한 거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자, 집회 자유와 관련돼서 1번 적중 질문 보세요. 옥외 집회란 폐쇄되어 있으나 천장이 없는 장소도 포함된다. 잘 볼까요? 없거나죠. 오어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5개 집회요. 다시 한번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5개 집회입니다. 저 같으면 이거 어떻게 바꿔내냐면 이렇게 바꿔낼 것 같아요. 없고, 그쵸? 사방이 폐쇄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장소 어떤가요? 사방이 폐쇄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장소, 내지는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틀렸습니다. 이거 없고 틀린 지문이에요. 조금 주의 잘 해주시면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볼까요? 기출빈도가 높은 집회 자유를 왜 할까요? 다른 여러 국민들에게 어떤 나만의 의사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궁금한 거랑 우리 사람들이 왜 여기 집회 나가 있지? 무슨 일이지? 나름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 기억 잘 해두시고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집회 자유에 대해서 3번 바로 사전 신고죠. 사전 신고제 합헌 나온 거 기억 잘 해주시고요. 바로 얘는 사전 신고는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회하는 거예요. 신고는 확인적 의무에
항의적 의무가 강한 겁니다. 협력 의무가 강해요. 왜 그럴까요? 사전에 신고해 주어야 국가기관이 외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바로 교통질서 등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원활한 집회를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하기 위함입니다. 이분들의 집회를 막고자 함이 아니라요. 당신들의 집회가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 등을 통제하거나 할게. 지금 이제 촛불 집회 한지 2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가고 있죠. 바로 집회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3번 지문, 2번 지문 원헌법에서 기출 적중됐다는 점.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당연히 평화적 비폭력 집회죠.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비평한 집회해야 됩니다. 비폭력 평화적이어야 돼요. 이것만 우리는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지.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자,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국가직 7급에서도 나왔거든요. 국가직 7급에서는요. 제도 보장 쪽으로 나왔어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를 쓰시는 분, 그 다음에 교수님들마다 살짝씩 좀 위치하는 곳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보면 결국 혼인 제도죠. 가족 제도예요. 결국 혼인과 가족 제도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는단 말이죠. 여기와 관련된 건 결국 제도다. 국가기관이 형성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형성시켜 줬는데 그러면 이건 제도 보장 이미 전에 결혼할 자유, 기타 등등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 아이를 낳을 자유,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 결혼할 자유,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 당연히 기본권으로도 보장되고 있죠. 따라서 제도 보장과 기본권 보장이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죠. 혼인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건 국가가 더욱더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헌법 원리적 성격도 강합니다. 무려 성격이 3가지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기본권도 보장한다, 제도도 보장한다, 헌법의 원리이다. 그 내용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부모 동의 받아주셔야 돼요. 동의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양자는 진짜 내 아이를 다른 부모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친생부모가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친생부모가 보세요. 폐륜적인 거, 친권상실, 사망, 기타 등등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땐 동의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아이를 또 물거나 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또 물거나 했다라는 거죠. 아이를 돈을 주고 입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막아놨다가 하더라도요. 예컨대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부모들이요. 그 아이를 입양 보내는 부모한테 소정의 위로금, 격려금을 줍니다. 결국은 돈이 오가는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위로금 쪽으로 들어가냐, 진짜 사고 파는 그런 느낌이 강하냐 논의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륜적인 부모님들한테는 동의권 자체를 배제시켜 주는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9번. 2번 지문. 혼인 종료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그동안 추정했어요. 특이하죠? 우리 수험생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률적으로 300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여기 이혼했다라는 겁니다. 이혼 종료 후 300일이 지나서요. 아이가 나온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재혼을 했는데 보세요. 이혼하고 일주일 만에 재혼했다고 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한 달 만에 임신했다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나오는 거 맞죠? 10개월 거의 9개월 나오는 거 맞잖아요.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이건 재혼한 부의 아이인 게 확실한데 전 부의 아이로 봐버린대요. 말도 안 되지. 요즘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혈액형이라든지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온다. 이제 이 조문 자체가 구시대적인 조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법도요.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바로 이 내용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자,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즉 3권 분립과 관련돼서 대통령과 행정부입니다. 맞죠? 행정부. 결국은 대통령이 모두 임명을 할 건데 국무위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각부에 장 둘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인 회의체가 뭐였죠? 이분들이 모인 회의체가 국무회의였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 등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딱 집행하라고 하겠죠. 바로 15인 이상 30인 이하 플러스 대통령과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토탈 32명.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6개 행정각부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 18분이 계시는 거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자, 보겠습니다. 1번 지문.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에는 국무위원의 경우와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한 거 맞습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그 정도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제1의 보좌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실까요? 문민정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요. 포스타예요. 그쵸? 포스타입니다. 참모총장이에요. 관두셔야 돼요. 국방부 장관 하고 싶은데 관두셔야 됩니다. 아마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군대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질문 볼까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역시 현역을 면한 후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빈출도가 상당히 높은 거였기 때문에요. 아마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가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불령을 발할 수 있다. 자, 위임 상당히 중요하고요. 직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빠진 지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직권으로 주의하시고요. 위임 받은 경우에만 하나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직권이 있다는 겁니다. 직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장을 지휘감독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지문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국무회의 구성원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부서권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진짜 시험장에서 보시면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조문을 국무회의 권한을, 국무위원의 권한을 다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나간다. 답변한다. 그쵸. 그 다음에 부서 한다. 다 있죠. 출석, 답변, 발언권, 부서권. 자, 근데 조금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대통령도 출석 발언 권한은 있는데요. 이분의 출석과 발언 권한을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누구한테 시켜요? 절대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밑에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으로 대신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스스로 출석해서 발언하는 건 막지 않는데요. 이분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 대통령의
보세요. 체면은 세워주는 거죠.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는데 출석을 강제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질의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어색하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자기보다 한참 부하 직원이었던 검사들한테 그쵸 취조를 당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겠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로 대통령 권한으로서 대통령 지위에서 주어지는 엄청 막강 권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관련된 내용의 정리였습니다. 적중률을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중요한 기본권과 통치구조 파트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